2025년도 지방적 일대는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다. 지금 집을 짓지 않고 있죠. 계속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엄청나게 감소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지방적 일대 한에서 다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 전망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어두운 비관적 전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 수출은 감소되고 내수는 부진되는 GDP 성장률이 1%대로 접어드는 저성장 국가로 전환되는 25년도를 목도하시게 될 겁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저하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대책들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세부담을 완화해 줘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 완화 정책안들이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방적 일대들이 전부 다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2025년도 지방적 일대는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런 세부담 완화에 대한 방안 대책들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반영되는 경제 전망이 이번 연초에 나오는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정국 이후에 경제 리스크들이 반영되지 못한 채 발표가 된 겁니다. 따라서 뒤에 가서 우리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실 텐데 그 나오는 지표보다 더욱더 악화되는 지표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관적이면 좋겠지만 비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해야지만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가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률 24년도 2.1% 그리고 25년도는 1.8%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4년도에 전망했던 전망치는 24년도 약 2.5%로 전망을 했고 25년도는 2.1%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더욱더 낮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1%대 후반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건 탄핵 이후에 경제 리스크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망을 한 거기 때문에 1.8%보다 더 하회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5년도 수출을 중심으로 24년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반도체 주력 업종 경쟁이 심화될 거다.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 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이 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지금 수출 경쟁률이 훨씬 더 약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과의 주력 업종의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덤핑 공세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집권한 이후부터 여러 감세 정책으로 인해 통상 정책이 전환되면서 하방 요인 등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 설비 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 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가 완화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 투자 중심으로 개선이 된다. 자, 고물가, 고금리 완화가 되었지만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소비 심리는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를 하지 않고 심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익 감소로 이고 그리고 실적 감소로 인해 소비와 설비 투자 중심으로 개선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당연히 더욱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 성장률과 순수출의 기여도 추이를 보게 돼도 지금 24년으로 접어들면서 순수출에 대한 기여도 성장률은 계속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던 시기에 순수출 기여도처럼 굉장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또 24년, 25년 컴포넌트별 전망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수와 외수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내수를 보게 되면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도를 보게 되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를 보게 되고 통관 수출인 부분을 보게 돼도 24년보다 훨씬 더 감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상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24년 5.9%, 25년 3.8%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그런 GDP 성장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4년도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교육 조건 개선으로 디플레이터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5.9% 성장을 전망했다. 자, 디플레이터는 물가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5년도는 오히려 성장률이 하락했고 소비자 물가, 반도체 가격이 둔화됨에 따라 디플레이터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24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성장이 받쳐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25년도에는 뭡니까? 물가가 낮아지고 있죠. 자,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는 목적 중 하나이죠. 따라서 성장률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가격 상승률 전망에 있어 D램 같은 경우에는 56% 성장에 있어 10%로 낮아졌고, 낸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메모리 시스템이죠. 60%에서 마이너스 3%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경제 상황을 평가해 봤을 때 경기는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을 시현했으나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 회복 속도는 건설 투자 중심으로 여전히 더딘 가운데 수출도 성장 기여도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는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 완화로 최근 2% 이내로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고용은 건설업 감소세가 지속되며 2분기 이후 증가 속도 조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또 산업, 통상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간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통상 환경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무역 규제 조치를 보게 되면 IMF에서 발표된 건수를 보게 되면 2010년에 29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역 규제가. 그리고 2015년 649건, 2020년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1716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죠. 그리고 2022년도 2845건, 10년 대비 10배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된다면 무역 규제 조치는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무역 규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기업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가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1%대 잠재 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16년에서 20년 2.6%였습니다. 연평균. 21년에서 23년 2.1%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고 24에서 26년도는 2%대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게 돼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기비 경제 성장률의 추이가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가 상승률 추이도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년도 7월달 6.3% 가장 높았었죠. 자, 이게 성장이 받쳐주니까 높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높아졌던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물가가 어떻게 되죠? 1.3%대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조금씩 높아지면서 지금 1.9%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고환율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1.8%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소비를 하지 않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민간 소비를 보게 되면 24년도 1.2%, 25년도 1.8%로 24년보다 더 좋아질 거다, 증가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민간 소비 추이를 보게 되면 민간 소비 어떻게 되죠?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추이를 보게 돼도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되고 있지만 소매 판매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내구재, 준내구재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5년도 가계 실질 구매력이 개선이 되며 점차 회복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계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 무조건 내수가 회복이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이자 지출이 증가되면서 소비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의 완만한 개선이 뒷받침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요?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 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개선폭을 제약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이렇게 실질 임금 증감률은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높아지면 뭐하죠?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낮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100보다 높을 경우에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수요가 많다. 이런 심리가 높다라고 보여주고 100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비관적 모습을 보이는 심리 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3년 1월 달이 뭐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점에 90까지 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집값도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100 기준을 상회하면서 계속 나타내다가 이제 연말로 접어들면서 24년 연말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거의 80선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심리가 한순간에 꺾이게 되었다. 제가 24년 4분기부터 이제 급격한 심리 저하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시장이 급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실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아까 물가도 엄청나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가도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소매 판매액도 낮아지고 있죠. 소비를 안 하고 있고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질 임금 증감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지 못할 수 있다. 임금이 증가가 되더라도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긴축으로 가거나 또는 돈을 묶어 놓는다면 절대로 내수가 촉진될 수는 없습니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돈을 쓰게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은 돈을 쓸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가 이렇게 정부가 예상한 대로 24년보다 25년도가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런 낙관적 전망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특히나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여러 경제적 리스크들이 반영되지 못한 이 보고서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무조건 확신해서 전망을 하면 안 된다.
자, 설비 투자를 보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24년도 1.3%, 25년도 2.9%로 증가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고금리에 따른 투자 비용이 증가되고 설비 도입 지원으로 상반기에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들어 모두 운송장비 기계류 증가하며 반등을 했다. 자, 설비 투자를 봤을 때 3분기에 급격하게 높아지긴 했습니다. 자, 3분기에 이렇게 높아진 거는 그만큼 23년 3분기에 그만큼 설비 투자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또 부분별 설비 투자를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이 기계류는 조금 높아졌지만 또 운송 장비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세 정책이 지속화되고 더욱더 강화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소비가 위축되고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런 환경에 기업들의 생산량이 늘어나기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까?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장세가 좋지 않으면 투자를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비 투자 또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건설 투자를 보게 되면 24년도 1.5%, 25년도 1.3% 감소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 24년도에는 23년 수주 착공 감소에 따른 실적이 반영되면서 좀 건축 중심으로 부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25년도에는 대체로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나 최근 선행지표 개선 등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부진 완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4년도 지금 건설 투자 거의 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형태별 건설 투자를 보게 돼도 지금 건축 지금 집을 짓지 않고 있죠. 계속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도 마찬가지 높아졌다가 지금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건축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되고 그리고 토목은 수도권 GTX, 3기 신도시 등 공공사업 공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감소폭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당연히 건축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며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저는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25년 이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꾸준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내적 부분을 봤을 때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거다. 이거 앞에서도 설명드려 왔었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글로벌 반도체 D램입니다. 이제 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0.6%에서 25년 3.8%로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4년도는 투자 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둔화 흐름이 2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25년도는 정부 R&D 예산 확대시키고 AI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되면서 고금리 완화 등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 R&D 예산이 확대된 게 아니죠. 원래 25년도에 이 예산이 23년도에도 그대로였는데 24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완전 삭감해버렸죠. 그래서 R&D가 완전히 축소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25년도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서 이렇게 좀 예전보다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출입 통관을 보게 되면 수출은 24년도 8.2% 증가를 했고 25년도 1.5%밖에 증가하지 못할 거다. 수입은 24년도 1.6% 감소했지만 25년도 1.6%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은 감소됐고 수입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장세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제가 봤을 땐 24년도처럼 적자를 보는 그런 시점들이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4년도는 반도체 호조에 따라 3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고, 다만 주력 업종 경제 심화 등으로 4분기에 들어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최근 유가 하락과 파업 등에 따른 생산 차질도 석유 제품, 자동차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수출액 및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되면 수출 증감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반도체와 선박, 조선업, 이게 가장 큰 수출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런 반도체 업사이클의 조정기가 찾아오게 되고 또 미국의 정책 전환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 전망을 보게 되면 23년도 28.9%로 감소했지만 24년도 81% 상승을 했죠. 25년도는 둔화되었습니다. 13.4%로 둔화되는 모습을 전망하고 있다. 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보다 25년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원유가스 에너지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왔지만 25년도에는 소비 설비 투자의 완만한 개선으로 증가 전환이 예상되나 국제유가 하락 등이 그 증가폭을 제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수요가 감소되면 국제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의 디플레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국제유가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배럴당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25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펙에서도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유가를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또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리스크들도 존재하죠. 전쟁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전쟁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900억 불, 25년도 800억 불로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젠 해외여행도 가지 않을 거다. 항상 꾸준히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아끼는 건 식자재부터 아껴서 외식을 하지 않을 거다. 가계 긴축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물가 목표치 2%대를 하회하게 되면 해외여행이 줄어들게 될 거다. 엄청난 감소폭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할 거다. 자, 이번에 제주항공 이런 사태들이 발생됨에 따라 또 해외여행 증가폭이 제가 봤을 땐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시장이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경상수지 월별 추이를 보게 되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15년 경제 전망을 크게 보면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1.8% 둔화, 취업률 증감률을 보게 돼도 24년 1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감소될 거다. 고용률은 비슷하죠. 그래서 시장이 취업자가 엄청나게 감소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자,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2.3에서 1.8%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상수지도 900억 불에서 800억 불로 낮아졌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2014년 하반기에 나와야 할 경제 전망들을 한번 살펴봤고, 지금 보실 내용들은 2025년 연초에 나오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방안 대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세부담 완화 정책은 세법을 개정하는 법안 발의가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안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전부 다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건설 지역 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25년 중에 뉴홈 1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8만 8천 호 착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거 재정비하고 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시키겠다. 그래서 그냥 평생도록 살아야 되는 영구임대주택, 이거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있죠.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 다시 재건축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비를 하거나 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LH 지역주택도시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이 종부세를 가액과 면적과 무관하게 그냥 아예 합산 배제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빨리 지어라, 이렇게 세제 혜택 그냥 아예 종부세 안 내게끔 해줄 테니까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매입 임대는 24년 26년간 15만 호를 공급하고 3만 호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약정 체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조기 집행해서 규모를 좀 확대시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수도권 주택이 있어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 택지 후보지를 상반기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24년도에 기발표한 5만호는 26년 상반기 중에 지구 지정 완료시키겠다. 그래서 서리풀, 의왕 오전 왕곡, 그리고 고양 대곡, 의정부 용현, 이거 발표한 바 있었죠. 그린벨트 허물고 집을 짓겠다. 이런 88 공급 대책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는 25년 중에 약 12,000호 정도 착공을 시작할 거고 8,000호 분양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20 한 7년 중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OC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내 70% 미리 집행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와 부담금, 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 거래 저해 요인을 해소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24년, 25년 신규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을 감면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개발 부담금이 주택 같은 경우에 한 25%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걸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용지, 이거 분양받아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전매 제한 한시 1년간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지연 손해금률, 연체 이자율을 인하해 줄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영종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 건축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북 2구역, 신월곡 1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북 2구역은 용적률이 제한되는 곳이고, 또 신월곡 1구역은 용적률을 높여줘야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을 넘겨주고, 그리고 개발 이익금을 또 성북 2구역으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진행하는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검토 완화하는 데 있어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입법하는 데 있어 지속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패스트 트랙 도입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입법을 지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을 확대시키고 또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목적인데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1년간 한시적 중과 배제가 있었습니다. 25년 5월 9일까지였는데 이게 1년간 더 연장시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2월 달에 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개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미리 발표가 된 겁니다. 미리. 그래서 연초에 그냥 아예 세부담을 좀 완화해줘서 지금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발표된다고 해서 저의 전망 기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만약에 대세 하락의 정점기에 이게 완화가 되면 엄청나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이게 미리 풀어줘야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좋지 않을 때 만약에 이게 풀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탄핵 정국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집권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걸 만약에 시행령 개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매물이 또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나오는 게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더 저는 시장이 더 좋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30호 이상 건설해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 있죠. 또 개인이 매입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개인이 등록하는 건 세무서와 또 구청에다가 각각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그런 매입 임대주택, 개인의 매입 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높여줬다. 그리고 건설령은 9억 원 이하인데 12억 원 이하로 높여줬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겠다. 법인세, 양도세, 양도할 때 법인세 내죠. 이거 10% 추가과세가 있습니다. 제외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겠다라고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법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확대시켜 주겠다. 지금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 일부, 조금 일부, 그리고 광역시 또는 특례시 이런 지역 일대의 읍면리 또는 지방 중소도시 지역 전체 전부 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주택세에서 이제 약간 제외된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합산은 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이 적용돼서 공제 9억이 아니라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거를 상향 조정해 준 겁니다. 4억 원 이하로. 그러면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 지역일 때는 지금 집값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지금 공시 가격을 높여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를 투자해도 종부세 걱정은 없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해 주겠다. 지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도정법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명 모든 재개발 또는 모아타운 이런 정비사업에 있는 주택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지역 한에서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줬다. 그래서 일부 5구 타입 기준에서 봤을 때 지방 중소도시의 5구 타입 기준에서 취득세 중과가 되는 주택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역 일대 취득세와 종부세가 일부 완화가 되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지역 일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준공 이후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을 24년 1월 10일에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적 일대 한해서 다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젠 지방적 일대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약 60조 원 수준으로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제가 이거는 꾸준히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2025년도 가계대출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 되지만 가계 총량 규제는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명목 GDP 성장률 이내만큼 연초에 금융위가 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그래서 총량 규제는 지속적으로 되는데 GDP 성장률도 낮아지고 물가도 낮아지는데 24년도보다 25년도에 총량이 많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총량이 24년보다 가계부채가 25년도에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대출을 많이 받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셔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텔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된다. 상한 능력에 기반한 대출 간행 정책을 위해, 그리고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를 추진하겠다. 계속 DSR을 계속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끔 한다. 다만 7월 달이 잠정입니다. 이건 이미 기발표된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잠정이죠. 7월 달로 일단은 잠정치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연초에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7월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텔스 DSR 3단계는 도입이 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우리 경제 전망과 또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 정책 안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시장의 전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시스템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하고 또 주의 깊게 보시면 그만큼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시장에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안들을 여러분들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